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른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폐차의 뒷좌석, 서로를 꼭 껴안고 떨고 있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하룻밤만 자도 돼요? 그 목소리에 남자의 손에서 손전등이 떨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차, 아들이 마지막으로 탔던 바로 그 차 안에 아이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남자는 차 문을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얼어붙은 작은 손, 파랗게 질린 입술, 공포로 가득한 눈동자. 제발이요. 어린 목소리가 폭설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대체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한겨울밤 이 외진 곳까지 온 걸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왜 10년 동안 이 차를 버리지 못한 걸까요? 이 밤의 진실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10년 전으로요. 1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고개를 저었죠. 남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탄 차가 산길을 달리다 추락했어요. 폭설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아들은 즉사, 며느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죠. 남자는 영안실 앞에서 사흘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고요? 화상그룹 박진우 회장. 한국 재벌 10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의 총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어요. 그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박진우는 서울 본가를 떠났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아들이 좋아하던 별장으로 들어가 버렸죠. 사람들은 은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박진우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비서 이한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본사에서 결제가 밀려 있습니다. 박진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이사회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또 끊었습니다. 회장님, 재단 행사 초대장이 왔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한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째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박진우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점심을 먹고 책을 읽다가 잠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산책을 나갔죠. 그리고 매일 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차고 앞에 섰습니다. 차고 안에는 사고난 차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폐차였지만 박진우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차 위에는 덮개가 씌워져 있었죠. 박진우는 차고 문을 열어둔 채 그냥 서 있곤 했습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은 채로요. 10년 동안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박진우는 멈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한결이 별장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제발 본가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박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책임지셔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주주들이. 나한테 책임질 자격 같은 거 없어. 박진우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봤더라면, 아들이 그날 그 길을 가지 않게 막았더라면.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회장이 아니었다면 아들이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았을 거야.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한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대화가 반복됐거든요. 그날 밤도 박진우는 차고 앞에 섰습니다. 폐차를 바라봤습니다. 덮개 아래 잠들어 있는 과거를요. 민서가 미안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고 문이 삐걱거렸어요. 박진우는 고개를 떨구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10년째 똑같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밤 10년 만에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요.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폭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뒤덮여갔죠. 새벽 2시쯤 차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우는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닫아뒀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는 그 폐차의 뒷좌석에서 두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떨고 있던 7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매. 박진우는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별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박진우는 아이들을 거실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아이들의 상태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팔에는 멍 자국이 가득했어요. 손목에는 붉게 찍힌 손톱 자국, 목덜미 뒤쪽에 긁힌 상처, 얼굴은 영양실조로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박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따뜻한 물을 받아 수건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닦아줬어요. 얼어붙은 손을 물에 담갔습니다. 아, 남자아이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얼었던 손이 녹으며 통증이 몰려온 거예요. 조금만 참아. 금방 나아질 거야. 여자아이는 꾹 참으며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박진우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도 풀어넣고 김치도 조금 얹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먹어. 두 그릇을 식탁에 놓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선뜻 손을 뻗지 못했어요. 먹어도 돼. 다 너희 거야. 그제야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가 빼앗아 갈까봐 서두르는 것처럼요. 박진우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겠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라면 그릇을 비운 아이들은 박진우를 조심스럽게 올려다봤어요. 고맙습니다. 여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름이 뭐니? 민서연이요. 그리고 이건 제 동생 민서준이에요. 서연아, 서준아. 너희 집이 어디니? 두 아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하지만 아이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박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다시 얘기하자. 아이들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 자. 불을 끄려는데 서준이가 불렀습니다. 아저씨. 응? 안 가요? 안 가. 여기 있을게. 박진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두 아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이들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박진우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설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의 가슴 속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 지켜야 할 존재. 박진우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과 어떤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박진우는 소파에서 눈을 떴어요.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아이들 방을 확인했거든요. 혹시 꿈이 아닐까, 아이들이 사라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침실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이불 속에서 꼭 껴안고 자고 있었어요. 작은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박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다 보니 재료가 별로 없었죠. 계란과 우유, 식빵 정도였습니다. 계란을 삶고 우유를 데웠어요. 식빵도 구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돌아보니 서연이와 서준이가 침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두 아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혼날까봐 걱정하는 것처럼요. 일어났구나. 세수하고 와. 밥 거의 다 됐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잠시 후 얼굴을 씻고 나온 두 아이의 모습이 햇빛 아래 더 또렷하게 보였어요. 어젯밤보다 상처가 더 선명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이들 앞에 아침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빼앗아가. 서연이와 서준이는 잘 먹겠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보다는 조금 여유로워 보였죠. 박진우는 아이들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연아, 어제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니? 서연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편지에 주소가 있었어요. 편지? 엄마가 남긴 편지요. 박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오래전에요. 서준이가 곁에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누구랑 살고 있었니? 두 아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하기 싫은 질문인 것 같았어요. 박진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편할 때 말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박진우는 아이들을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소파에 앉혔어요. 잠깐만 기다려. 서재로 들어가 옷장을 뒤졌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아들 민석이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옷가지들, 장난감들, 그림책들. 박진우는 옷 몇 벌을 꺼내 거실로 갔습니다. 이거 입어봐. 좀 클 수도 있는데. 서연이와 서준이에게 옷을 건넸어요. 아이들은 옷을 받아들고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옷을 갈아입은 두 아이는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여전히 작고 앙상했지만요. 박진우는 소파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문득 서준이가 장난감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나무 기차가 있었어요. 이거. 서준이가 기차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칙칙폭폭 기차는 달려요. 박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노래, 아들 민석이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서연이도 따라 불렀어요. 하늘 높이 구름 따라. 박진우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흔들렸어요. 어떻게 저 아이들이 그 노래를 알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순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진우는 아이들과 함께 마당으로 나갔어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눈사람 만들어 볼까? 두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응, 같이 만들자. 박진우와 아이들은 함께 눈을 뭉쳤습니다. 작은 눈사람이 하나 둘 만들어졌어요. 서연이와 서준이는
깔깔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박진우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저녁이 되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진우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아저씨,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우리 여기 있어도 돼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가 너희 집이야. 정말요? 응, 정말이야.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안 쫓아내요? 절대 안 쫓아내. 약속할게. 두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 왜 이렇게 민석이를 닮은 걸까? 노래, 장난감을 대하는 모습, 웃는 얼굴까지 모든 게 아들을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연일 뿐이겠죠. 박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 우연이 사실은 운명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머지않아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진우와 아이들은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낮에는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저녁이면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서연이와 서준이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웃음소리도 많아졌어요. 박진우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삶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비서 이한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회장님, 긴급 서류가 있습니다. 내일 직접 가져가도 될까요? 박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 와. 전화를 끊고 박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이한결에게 아이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이한결이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서 두 아이가 웃으며 놀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저 아이들은 응, 사정이 좀 있어서 머물게 됐어. 사정이라면? 박진우는 아이들의 상처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한결의 얼굴이 굳었어요.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아직 아이들이 말을 안 해서. 하지만 회장님, 이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박진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중년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아이들이 있나요? 박진우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는 송미숙이라고 합니다. 저 아이들의 할머니예요. 거실에 있던 서연이와 서준이가 동시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서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송미숙이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박진우가 몸으로 막아섰어요. 아이들이 당신을 무서워하는데요. 송미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말썽을 많이 부려서요. 제가 너무 엄하게 키운 게 잘못이었나 봅니다. 말썽이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네. 집을 나간 지 사흘이나 됐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박진우는 송미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계산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아이들 몸에 멍 자국이 있던데요. 송미숙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넘어져서 그래요. 워낙 장난이 심해서. 손목에 손톱 자국은요?
목덜미 뒷부분 상처는요? 송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한결이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이한결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있으니 경찰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송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변호사,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박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상그룹 박진우입니다. 송미숙의 눈이 커졌어요. 잠시 멈칫했습니다. 화상그룹. 회장님? 그렇습니다. 송미숙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놀람, 계산, 그리고 묘한 미소. 아, 그러시군요. 제가 몰라봤네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장님, 사실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회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돌봐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들을 회장님이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양육비는. 박진우는 송미숙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을 데려가실 겁니까? 아니면 제가 돌볼 겁니까? 송미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양육비 명목으로 50억 정도면. 이한결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팔겠다는 겁니까? 송미숙은 태연했습니다. 팔다니요. 보상을 받는 거죠. 10년 가까이 키웠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죠. 박진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나가주십시오. 회장님, 법적으로 저는 아이들의 보호자입니다. 경찰을 불러도 소용없어요.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송미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거래예요. 50억?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틀 드리죠.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아이들 데리러 올 겁니다. 송미숙은 아이들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서연이와 서준이는 부들부들 떨었어요. 잘 있어라. 곧 데리러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연이가 박진우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아저씨, 우리 때문에 힘드시면 안 돼요. 서준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돌아갈게요. 박진우는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안 보낼 거야. 절대로. 하지만 아저씨가 지켜줄게. 약속해. 이한결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 여자 신원부터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도 알아보죠.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해. 그리고 한결아. 네. 아이들 DNA 검사 좀 의뢰해줘. 이한결이 놀랐습니다. DNA 검사요? 혹시? 박진우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확인하고 싶어?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 이한결은 박진우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회장님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이 범상치 않다는 걸요. 그날 밤 박진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송미숙의 차가운 눈빛, 아이들의 떨리는 모습, 그리고 점점 확신이 되어가는 직감. 설마, 정말 설마. 박진우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 한지은. 사고 당시 임신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혹시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박진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손주라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모든 게 들어맞았습니다. 노래, 장난감, 닮은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이 울림. 박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머지않아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한결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송미숙의 신원을 조사하고 병원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죠. 10년 전 겨울 한 병원의 응급실 기록, 교통사고 후 조산, 쌍둥이 출산, 산모의 이름은 한지은, 박진우의 며느리였습니다. 이한결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쌍둥이는 송미숙이라는 여자에게 인계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관계는 고모. 회장님, 이한결은 급히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우의 서재. 이한결이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어요. 회장님, 병원 기록입니다. 사고 당일 며느님께서 쌍둥이를 낳으셨습니다. 박진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송미숙이 데려갔습니다. 고모라고 신고했더군요. 박진우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습니다. 출산 일시, 쌍둥이 남매, 인계자 송미숙,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이한결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제 나왔습니다. 박진우는 봉투를 뜯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 검사 대상 박진우, 민서연, 민서준. 결과 친손자, 친손녀 관계 확률 99.9%. 박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 손주 정말 내 손주였어.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박진우는 의자에서 고개를 떨구고 오열했습니다.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다른 손은 결과지를 떨리며 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한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박진우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한결아, 송미숙 그 여자 왜 숨긴 거야? 왜 나한테 알리지 않은 거야?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박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고가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품고 있던 폐차. 그 차 안에서 손주들을 찾았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며느리가 편지를 남겼을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한결이 서류를 뒤졌습니다. 병원 유품 보관 기록이 있었어요. 회장님, 유품이 아직 병원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장 가져와. 다음 날 아침 이한결이 상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한지은의 유품이었어요.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가방, 지갑,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를 열자 편지가 나왔습니다. 한지은의 글씨였어요. 박진우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시아버님께 이 편지를 쓰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임신 사실을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시아버님과 민석 오빠가 너무 바쁘셔서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 아이들을 꼭 잘 키우겠습니다. 시아버님께 자랑스러운 손주로 만들어 드릴게요. 시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민석 오빠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들에게 시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해줄게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할아버지가 계시다고요. 사랑합니다. 며느리 한지은 올림. 박진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박진우는 손주들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회장님,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서연이와 서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두 아이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진우는 두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서연아, 서준아, 할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어. 네. 너희 엄마 이름이 한지은이지? 두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박진우는 편지를 꺼냈어요. 이게 너희 엄마가 남긴 편지야. 서연이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준이도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두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박진우는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아, 서준아. 할아버지는 너희 할아버지야. 두 아이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네. 너희 엄마는 내 며느리였고 너희 아빠는 내 아들이었어. 그럼 정말. 응. 너희는 내 손주야. 내 사랑하는 손주. 서연이가 박진우의 목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준이도 따라 안겼어요. 할아버지.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이한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송미숙. 그 여자에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고는 정말 사고였을까요? 그날 밤 박진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을 찾았다는 기쁨. 하지만 동시에 밀려오는 죄책감.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박진우는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아이들의 팔과 손목.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보였거든요. 10년 동안 저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박진우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확인했더라면, 병원 기록이라도 직접 봤더라면. 아이들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할아버지가 우리 싫어하나 봐. 박진우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고로 향했어요. 폐차. 덮개를 걷어냈습니다. 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민서가 지은아 미안해. 너희 아이들을 내가 지키지 못했어. 눈물이 운전대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차 안에서 떨던 아이들의 목소리. 아저씨 하룻밤만 자도 돼요? 제발이요. 박진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또 도망치고 있었다는 걸요. 10년 전처럼. 안 돼, 이번엔 안 돼. 그는 별장으로 돌아가 아이들 방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와 서준이가 침대에 앉아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박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서준아. 미안해. 할아버지가 겁이 났어. 또 잃을까봐.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안 가요. 할아버지랑 계속 있을 거예요. 박진우는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때 박진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며칠 후 이한결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경찰이 10년 전 사고를 재조사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인위적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도로의 기름, 약화된 가드레일, 사고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그리고 CCTV 속 인물, 송미숙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 박진우와 이한결이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송미숙이 들어왔어요. 박진우가 묻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송미숙이 비웃었습니다. 15년 전 화상그룹 공장에서 제 딸이 죽었습니다. 임신 5달이었어요. 당신 회사가 은폐했죠. 제대로 된 보상도 없었어요. 그래서 복수를? 네. 당신도 똑같이 느껴보라고요. 자식과 손주를 잃는 고통을요. 박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며느리를. 송미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주들이 살아남더군요. 그래서 숨겼어요. 당신이 모른 채 죽게 만드는 게 진짜 복수니까. 이한결이 조용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송미숙 씨, 당시 사고는 공장장이 독단으로 은폐한 겁니다. 박진우 회장님은 사고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송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보상금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찾지 못했어요. 당신은 15년 동안 잘못된 사람을 원망한 겁니다. 송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뭔 짓을... 박진우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군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어요. 그리고 박진우는 돌아서 나갔습니다. 용서는 못합니다. 절대로. 복도에서 박진우는 벽에 기댔습니다. 한결아, 나도 피해자를 만들었어.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회사를 더 엄격히 봤더라면. 박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복수와 책임은 달라. 이제 손주들한테 돌아가야지. 저 아이들을 지켜야 해.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치유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송미숙은 구속되었어요. 박진우는 손주들과 함께 별장에서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아침 박진우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서연아, 서준아, 일어나. 네, 할아버지. 오늘 할아버지랑 어디 갈 거야? 어디요? 가면 알게 될 거야. 공동묘지. 깨끗하게 관리된 묘비 2개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박민석, 사랑하는 며느리 한지은. 박진우는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습니다. 민서가, 지은아. 아빠 왔어. 늦었지만 아이들 찾았어. 서연이가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저희 찾아주셨어요. 이제 안 무서워요. 서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엄마 보고 싶어요.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진우는 차고로 향했어요. 폐차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보내줄 시간이야.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폐차가 천천히 실려나갔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슬프지 않으세요?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있잖아. 주차장에 새 차가 서 있었습니다. 타. 이제 진짜 집에 가자. 서연이와 서준이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편해요. 박진우는 백미러로 웃고 있는 2 아이를 봤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한다. 서울. 큰 저택 앞에 차가 멈췄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이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와. 그날 밤 3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복도를 뛰어다녔어요. 할아버지, 공원 가요. 그래, 가자. 새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폐차는 이미 멀리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새 차, 새 길, 새 시작이었어요. 박진우는 백미러로 손주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줘서. 차는 햇살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